자, 83번 가겠습니다. 83번. 그리고 나서 이제 83번부터는 여러분들이 83, 84 이제 광복 이후의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광복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광복 이후에 대한 상황을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8.15 광복 이후 최초의 선거인 무엇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죠? 복잡하죠. 그렇죠? 네. 이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있죠? 네. 그래서 완전히 없던 상태에서 새롭게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절반만 전해지면서 반탁운동과 찬탁운동으로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의 여러분들 정읍 발언이라고 해서 남한만이라도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좌우합작이 나오죠. 근데 이 좌우합작이 또 깨지고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서 원래 인구비례한 총선거가 나왔었는데 인구비례한 총선거가 북한과 소련에서 거부하면서 결국 선거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관련된 총선거. 그래서 그 총선거가 나온 것이 바로 1948년 50 총선거인 거죠. 그렇죠? 자, 50 총선거고 이 50 총선거 전에 이것을 반대했던 제주도 4.3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구등이 바로 남북 협상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수능 기출을 보면 이 45년부터 48년까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은 1948년 50 총선거로 그래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 총선거가 최초의 보통선거라는 거. 그리고 그 총선거에서 구성된 최초의 우리나라 초대 국회라고 하는데 혹은 이제 헌법을 만들기 때문에 재헌의회라는 말을 써요. 최초의 국회, 그래서 초대 의회 혹은 초대 국회나 재헌의회나 같은 표현이에요. 최초의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문정을 보니까 83번 자, 8.15 광복 이후 최초의 선거인 무엇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힌트가 있는 거죠. 최초의 선거. 자, 그러면 바로 50 총선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50 총선거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다 완결된 형태로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4.3 사건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50 총선거로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최초의 선거라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고 여러분들 간혹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총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지? 아니에요. 총선거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바로 입법부, 국회의원을 뽑고 이들이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50 총선거 그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헌법을 공포한 게 7월 17일 재헌절이 되는 거고요.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식을 따라요.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제1공화국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거로 곧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 국회에 재헌의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맥락을 이해돼야 여러분들이 84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4번을 보시면 재헌의회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헌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50 총선거로 뽑힌 제1대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의회예요. 그럼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가구당 집마다 3정보를 초과하는 삼정보 초과 부분 농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을 주로 하는 무엇을 제정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재헌의회에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84번 이게 나오든가 아니면 반민특위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그래서 그걸 위한 특별위원회 반민특위 그래서 친일파를 우리가 바로 법정에 세우는 그러나 좌절되는 여러분들 반민특위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기출에서는 봤더니 뭐가 나왔느냐? 경제적인 게 나온 거죠. 그러면 50총선거로 제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경제적인 건 뭐냐? 삼정보 초과 부분 농지는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정보 초과를 갖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특히 전통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 지주제,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삼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땅을 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농지개혁법이에요. 농지개혁법.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헌국회에서 가구당 삼정보 초과 부분 농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을 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농지개혁법, 우리나라에서의 이 농지개혁법이란 부분이 이렇게 자본주의적 방식 형태로, 그런데 국가가 삼정보 초과 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북한처럼 토지개혁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우리는 농지개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에서 나오는 부분이 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지주제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바로 제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갖고 있으라고요? 제헌국회에서의 반민특위를 만들게 되는 바로 반민족해킹 처벌법을 국회에서 제헌국회에서 만들었다. 그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85번 갈까요? 85번이 바로 제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쉽게 이미 여러분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답은 당연히 뭐예요? 제헌국회죠. 그렇죠? 이게 제헌국회에서 만든 법에 굉장히 빠른 법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세 번째인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우리 민족에게 어떤 과제라는 거죠. 뭐가? 친일파 처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좌절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가 운영을 하면서 특히 행정,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헌국회에서는 이거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친일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있으면서 결국 좌절되는 흐름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4번, 85번 통해서 제헌국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능 기출에서 보면 이런 거죠. 50총선거를 통해서 뭐 만들어졌니? 제헌국회. 그럼 제헌국회에서 뭐 했니? 두 가지. 농지개혁법과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렇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올해 6월 모평에도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에는 뭐가 나올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주는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현대사로 들어가요. 현대사로 들어가는데 현대사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현대사에 대한 부분 들어갈게요. 현대사는 이제 이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1공화국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나와요. 현재 우리는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올 건데 우리가 보통 그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이승만 정부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승만 정부를 쓰게 되고 자, 그리고 중간에 과도 내각이라서 과도기가 한 번 있어요. 그건 빼고 장면 정부라고 하는데요. 장면 정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 방식을 썼기 때문에 장면 정부라고도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저는 좀 더 쓰고 싶어요. 쓰고 그리고 군사 정부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있고 같은 박정희 정부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른바 제4공화국이라고 해갖고 유신 체제로 좀 나눠요. 유신 있고 그리고 나서 자 전두환 정부가 있고 그리고 나서 노태우 정부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그다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쭉 이렇게 쭉 계속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수능 기출해 보면 여기까지 나와요. 원래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도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제1공화국 그다음 제2공화국 그다음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하고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쭉 가면서 제6공화국 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사에서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운동,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 독재를 시민들이 끝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왔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 경제 부분이 있어요. 경제 부분에서의 경제 발전이 시기마다 어떻게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과제죠. 바로 통일이 하나의 과제로 있는데 각 정부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재연 국회까지 했으면 이 대한민국 정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부분은 바로 현대사 정부, 즉 제1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제6공화국에서 이제 현재까지 정부까지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이 중에서는 세 가지로 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쭉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 근현대사에 들어왔던 개항개학이 일제강점기 정리 잘 하시고요. 45년, 48년에서는 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구성 그리고 재헌의회에서 무엇을 했는가까지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5년, 48년에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6.25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현대사까지도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